새벽 2시. 온 도성이 죽은 듯 잠든 이 시각, 당신의 코끝에는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가 맴돕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한기가 집신을 뚫고 올라오지만 당신은 지금 추위를 느낄 새가 없어요. 눈앞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무쇠솥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고, 당신은 그 옆에서 미친 듯이 도마질을 해야 하거든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팔을 썰고 팔뚝만한 고깃덩어리를 거침없이 토막냅니다. 만약 고기 굽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국물의 간이 어제와 1mm라도 다르다면 내일 당신의 등짝에는 살이 터지는 곤장이 내리치겠죠. 여기가 어디냐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메인 주방? 아니면 주문이 폭주하는 K 배달 전문점의 심야 주방? 틀렸습니다. 여기는 15세기 조선 경복궁 한복판에 위치한 왕실 전용 식당 수랏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수랏간의 이미지는 보통 이렇지 않나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사온데 라는 명대사가 자동으로 들려오는 드라마 대장금이 만들어낸 따뜻하고 정갈한 유니버스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실제 조선의 수랏간은 다나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피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억센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진동하는 극한 직업의 현장이었죠.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경국대전에 명시된 이 주방의 공식 인원만 무려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주방 인력을 서너 개쯤 통째로 갈아 넣은 매머드급 기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가 멍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40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썰고 끓이고 굽는 그 산더미 같은 음식들, 하루 수백 명의 연회객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 오직 단 한 사람, 몇 시간 뒤 눈을 뜰 최상위 VIP, 임금 한 명의 입으로 들어갈 밥상을 위해 이 거대한 공장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고객님은 하루에 무려 5끼를 드십니다. 동트기 전에 초조반을 시작으로 아침 수라, 점심 낮것상, 저녁 수라, 심야, 야참까지 한 끼 세팅이 끝나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면 다음 끼니 주문서가 날아오는 24시간 무한 대기 상태였죠. 왕 한 명을 먹이기 위해 400명의 뼈가 갈려나가는 숨막히는 시스템.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임금은 정말 이 무시무시한 규모의 밥상을 혼자 다 먹으려고 차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주방에 갇힌 요리사라면 이 미친 워라밸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환상에 가려져 있던 조선 수랏간의 피 튀기고 살 떨리는 진짜 영업 비밀을 저와 함께 펼쳐보러 가보시죠. 먼저 우리 머릿속에 굳게 박힌 이미지부터 부수고 시작할까요? 조선의 수랏간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곱게 쪽진 머리에 다나한 한복을 차려입은 궁녀들,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색 찬란한 구절판에 예쁘게 잣을 받고 있는 그 아련한 드라마 속 풍경, 그거 떠올리시죠? 그 따뜻한 필터, 지금 당장 꺼버리셔야 합니다. 진짜 조선의 궁중주방은 다나함과는 빛의 속도만큼 거리가 멀었거든요. 다소곳하게 앉아 잣을 빻는 건 음식이 왕에게 가기 직전 맨 마지막 공정에서나 일어나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 진짜 요리의 첫 단추는 예쁜 도마 앞이 아니라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거친 전쟁터에 가까웠어요. 당장 소나 돼지를 통째로 들여와 가죽을 벗기고 뼈를 쳐내는 도축 과정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해체하는 데만 건장한 사내 여럿이 달라붙어 반나절을 핏물 속에서 씨름해야 했죠. 한겨울 찌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주방 뒷마당은 피비린내와 뜨거운 김이 뒤엉키고 있고, 사람 몸집만 한 짐승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도끼와 큰 칼을 휘두르는 사내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쯤 되면 예술적인 파인다이닝 스튜디오가 아니라 핏물 튀는 거대한 정육 공장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무쇠솥은 또 어땠을까요? 당시 쓰던 궁중 무쇠솥은 어른 하나가 웅크리고 들어가도 남을 덩치였어요. 가마솥 하나에 설렁탕 수백 인분을 끓여낸다고 상상해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수백 인분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여다 불 위에 얹고 내리는 건 자칫 실수하면 사람 하나가 통째로 데일 수 있는 목숨 건 작업이었죠. 손목 스냅으로 예쁘게 썰고 볶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척추와 등판 근육을 통째로 갉아먹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피지컬 싸움이었던 셈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공간은 힘 좋은 사내들이 장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세종실록에 기록된 궁궐 주방 인력의 성비를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대전을 드나들던 총 388명의 직원 중 여성은 단 12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376명은 전부 뼈가 굵고 우락부락한 사내들이었죠. 요리는 여자의 일이라는 우리의 오랜 통념이 조선 궁중에서는 완벽하게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사내들을 부르는 공식 직함도 따로 있었죠. 우리가 환상처럼 품고 있던 수라상궁이나 장금이가 아니라 요리할 숙자에 손 숫자를 쓰는 남자들, 바로 대령 숙수, 줄여서 숙수였습니다. 드라마 속 단아한 궁녀의 자리가 아니라 무쇠소 뚜껑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던 마동석 같은 근육질 셰프 군단, 그게 바로 조선 수락관 숙수들의 진짜 얼굴이었던 거죠. 수백 년 전 경복궁 한복판에 96%가 남성인 극단적인 남초 직장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니 더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억센 사내들의 뼈를 진짜로 바스러뜨린 건 무쇠솥의 어마무시한 무게가 아니라 바로 1초의 틈도 주지 않는 무한 반복 시스템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한 사람을 위해 하루에 차려야 하는 기본 밥상만 무려 5번이었습니다. 동트기 전 꼭두 새벽에 눈을 비비며 끓여 올리는 잣죽이나 타락죽 같은 초조반. 그 쟁반이 물려 나오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곧바로 아침수라 솥에 불을 당겨야 합니다. 12가지 기본 반찬에 찌개와 찜, 탕이 한꺼번에 불 위로 올라가는 전쟁통이 펼쳐지죠. 그렇다고 점심에는 좀 쉴 수 있을까요? 가벼운 국수나 다과로 차려지는 점심 낮것상이 쉴 틈 없이 목을 조여오고 해가 지면 아침과 똑같은 규모의 저녁 수라가 기다립니다. 심지어 왕이 잠들기 전 출출함을 달랠 심야 야참까지 무사히 차려내야 하루 일과가 끝이 나죠. 가스 불 끄고 앞치마 벗고 퇴근할 시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24시간 풀가동 구조인 겁니다. 어디 왕 한 사람뿐인가요? 왕비가 거처하는 교태전으로 갈 상도 차려야 하고 세자저하의 밥상도 챙겨야 합니다. 궁에 청나라 외교사절이라도 들어오는 날엔 수십 명분의 특식이 추가되고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조상들의 제사 음식까지 다 이 주방 몫이었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바쁘게 일하는 건 누구나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뜰 때마다 500인분 잔치상을 차려내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잔치가 아니라 일상의 지옥 아닐까요? 오죽하면 조선 왕조실록 중종 33년의 기록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주방의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멘탈이 나가버린 한 숙수가 무려 5달 동안 궐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의 밥상을 내팽개치고 무단결근을 한다는 건 곧 자기 목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사헌부에서는 그를 잡아들여 아예 천민 노비로 강등시켜버리자고 상소를 올렸죠. 목이 달아나거나 신분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끔찍한 형벌. 그 미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이 주방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 24시간 수백 명의 땀내 나는 사내들이 엉켜서 썰고 끓여대는 이 거대한 블랙기업. 그 좁고 뜨거운 공간에서 수백 명이 불을 뿜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서로 칼에 찔리거나 끓는 솥단지를 엎지르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 거대한 밥상을 뚝딱 완성해내요. 여기서 은근한 의문이 하나 스칩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 난리통 속에서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지독할 정도로 집요했던 쪼개기에 있었습니다. 조선 궁중의 요리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방의 풍경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천재 셰프가 재료 손질부터 플레이팅까지 혼자 예술적으로 끝내는 구조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 400명의 사내들을 통째로 관리하던 왕실 전속 요리관청, 그곳의 공식 명칭이 바로 사홍원이었습니다. 사홍원이라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의 지휘 아래 주방은 철저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대한 주방이자 현대판 음식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홍원 내 직책의 이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선 고기 요리를 총괄하는 별사홍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고기를 숯불에 굽는 그 단 하나의 동작만 죽어라 파는 적색이라는 파트가 또 따로 있었죠. 밥만 짓는 반공, 두부만 전문으로 뽑아내는 포장, 술만 빚어내는 주색까지 요리의 전 분야가 칼로 무자르듯 나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 맛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이한 직종도 포진해 있어요. 혹시 사극에서 잔치상 위에 떡이나 한과를 자로잰 듯 반듯하게 쌓아 올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쌓기 하나만 평생 전담하는 상배색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큰 연회가 열리면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오직 음식을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데만 2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공장의 조립 라인을 떠올리시면 정확합니다. 딱 정해진 공정대로 맡은 역할을 순서대로 착착 진행하는 그 숨막히는 효율의 컨베이어 벨트, 그 극한의 산업화 시스템을 조선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임금의 밥상머리에서 맹렬하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공장은 궁궐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소주방이라는 전용 구역입니다.
다행히 지금 경복궁에 가시면 최근에 복원해 놓은 소주방 건물을 직접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턱을 넘었다가 그 으리으리한 규모에 흠칫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순히 동네 큰 잔칫집 부엌의 벽을 허물어 넓혀놓은 수준이 아니라 고기만 굽는 건물, 국물만 끓이는 건물, 다과만 뽑아내는 건물이 아예 별도의 구역으로 쪼개져 돌아갔죠. 요즘으로 치면 매일 수천 명의 밥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찍어내는 거대한 케이터링 업체나 식품회사의 메인 공장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달레 선교사는 훗날 이런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어요. 조선 사람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의 밥을 먹어 치운다며 그 경이로운 식사량에 혀를 내둘렀죠. 가난한 평민들의 밥그릇 사이즈가 서양인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으니 이 나라 권력의 정점인 임금의 식탁을 책임지는 소주방의 스케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기괴하고 웅장해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잠시 이 거대한 톱니바퀴 중 하나인 이름 없는 요리사 한 명에게 빙의해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칠흑 같은 새벽, 알람도 없이 일어나 반사적으로 찬물에 세수하고 아궁이 앞에 섭니다.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솥을 데우고 당신이 평생 해온 단 한 가지 동작, 이를테면 소고기를 일정한 두께로 써는 일만 기계처럼 반복하죠. 초조반용 고기를 내보내고 나면 곧바로 아침 수라용 고기를 썰어야 합니다. 점심상, 저녁상, 심야 야참까지 하루 종일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다가 밤이 이슥해져서야 기름에 전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리고 불과 서너 시간 뒤 당신은 다시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어제와 똑같은 고기를 썰어요. 출구 없는 무한 반복. 뇌를 비우고 오직 근육의 기억으로만 버텨야 하는 번아웃의 굴레인 거죠. 그런데 이 땀내 나는 무한 루프 한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슈퍼스타 수라상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수라상궁을 이 거대한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메인 셰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미각과 화려한 칼솜씨로 임금의 미각을 홀리는 주방의 권력자. 하지만 기록을 뒤집어 보면 그녀들은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무쇠솥이나 피비린내 나는 도마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억센 사내들이 핏물 튀기며 만들어낸 완성품이 주방을 빠져나오면 그때부터가 수라상궁의 진짜 무대였습니다. 그녀들의 임무는 완성된 음식을 임금의 취향에 맞게 세팅하고 은수저로 독이 들었는지 치밀하게 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임금의 식도락으로 넘어가기 직전 그 마지막 1m의 동선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보안 책임자. 요즘 최고급 파인다이닝으로 치면 주방 안쪽에서 땀 흘리는 셰프가 아니라 홀 전체의 서비스를 지휘하는 깐깐한 홀 매니저였던 거예요. 물론 그녀들의 권한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임금의 가장 내밀한 식습관을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권력은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노동의 권력이 아니라 남이 만든 것을 검사하고 바치는 관리자의 권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억울한 직장 생활의 진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펄펄 끓는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마동석 같은 아저씨들인데 왜 우리는 예쁜 상궁들만 역사에 남은 주인공으로 기억하게 된 걸까요? 간단해요. 보고서에 이름 올리는 결재권자가 상궁들이었거든요. 큰 잔치가 끝나면 문서를 작성할 때 솥뚜껑 들던 수백 명의 사내들은 그저 잡직무리라고 퉁쳐버리고 관리 감독한 상궁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만 자랑스럽게 떡하니 적어 올린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생하는 놈 따로 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 따로 있는 서러운 직장 생태계. 수랏간이라고 다를 게 없었던 거죠. 이들에게 몸이 박살나는 물리적 노동 강도는 사실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 펄펄 끓는 소주방 한 구석에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서늘한 공포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주방 사람들의 목숨입니다. 만약 열심히 끓여낸 소고기 묵국의 간이 오늘따라 미세하게 짰다고 가정해볼까요? 요즘 시대의 파인다이닝이라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매니저에게 욕 한 번 시원하게 먹으면 수습될 일이죠. 하지만 15세기 조선 궁궐에서는 리뷰 별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점이 깎여 나갔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담당 숙수와 관리자들은 줄줄이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몽둥이로 맨살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거나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서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죠. 음식 한 그릇의 짠맛과 단맛이 그대로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어버린 셈이에요. 그리고 이 살벌한 게임의 룰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시기가 바로 폭군 연산군 시절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미각이 예민한 데다 그 변덕은 여름철 날씨보다 심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최고급 진상품을 조금만 잘못 조리해도 곧바로 사홍원 책임자들을 포박해 국문을 열어버렸죠.
실제 실록을 보면 툭하면 주방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피 비린내 나는 내용이 줄을 잇습니다. 정사가 아닌 민간에 떠도는 야사로 넘어가면 그 수위는 한참 더 높아져요. 연산군은 수라상에 오른 음식이 조금이라도 자기 입맛에 거슬리면 그 자리에서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전복을 썰고 탕을 끓여내는 숙수의 손끝이 얼마나 덜덜 떨렸을지 말입니다. 오늘 임금의 기분이 유독 나쁘다는 소문이라도 도는 날엔 국자를 쥔 손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폭군만 피하면 이 지옥 같은 긴장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요리사들의 피를 말린 군주가 또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 최고의 소식가이자 깐깐함의 대명사 21대 임금 영조입니다. 영조는 밥상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도 유독 적었고 한 끼에 먹는 양도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할 절대적인 양이 줄었으니 주방 사람들은 뒤에서 만세를 불렀을까요? 안타깝지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면 밥상 위에 올라간 소수의 반찬 하나하나에 쏟아지는 임금의 시선은 현미경처럼 집요해집니다. 영조는 음식의 청결 상태에 대해 결벽증에 가까운 잣대를 들이댔어요. 임금에게 올린 수라에서 정체불명의 불결한 것, 이를테면 머리카락 같은 것이 발견되자 불호령이 떨어지며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죠. 밥상이 크고 화려하면 흠집 하나쯤은 다른 접시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 눈에 띄지 않지만 텅 빈 밥상 위에서는 티끌 하나가 태산처럼 도드라져 보이는 법. 육체적 노동량이 줄어든 대신 심리적 압박감의 밀도는 몇 배로 팽창했던 겁니다. 하지만 간을 못 맞추거나 불순물을 빠뜨리는 건 차라리 귀여운 실수에 가깝습니다. 임금의 상차림이 완성되어 주방문을 나서기 직전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가장 무시무시한 최종 보스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독입니다. 이 독살의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던 미국인 의료 선교사 릴리어스 언더우드의 기록을 보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직후 독살의 공포에 극도로 시달리던 고종은 급기야 궁중 수락관에서 만든 밥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에 이릅니다. 대신 미국 선교사 부부가 외국 공관에서 만든 음식을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철가방에 담아 바쳤죠. 고종은 언더우드가 직접 열쇠로 열어준 그 밥만 겨우 넘기며 연명했습니다. 파란 눈의 이방인조차 단번에 눈치챌 만큼 권력자의 밥상 주변에는 항상 암살의 서늘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랏가는 밥상 주위로 2중 3중의 방어막을 겹겹이 쳤어요. 첫 번째 방어막은 최첨단 화학 탐지기였습니다. 임금이 사용하는 수저를 전부 은으로 세팅한 거죠. 은은 특정 독성 물질과 반응하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대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조선 왕실이 나름대로 고안해낸 독극물 감지 장치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마침표를 찍는 두 번째 방어막, 바로 사람으로 만든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만났던 깐깐한 홀 매니저, 수라상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녀들은 임금이 젓가락을 들기 직전 상에 오른 모든 음식을 먼저 조금씩 입에 넣고 삼켜야 했어요. 만약 누군가 은수저에도 반응하지 않는 신종 독을 탔다면 임금 대신 상궁이 먼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도록 설계된 대단히 잔혹하지만 완벽한 통제구조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챌 때 기미를 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임금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목숨을 담보로 그 미세한 낌새를 살피던 소름 돋는 행위가 수백 년을 넘어 우리 입버릇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요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시경 검사받듯 목숨을 걸고 치러야 했던 침묵의 전쟁. 그렇다면 이렇게 피 말리는 과정을 뚫고 임금 앞에 놓인 밥상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차려낸 거대한 12첩 밥상. 그런데 여기서 참 허무하면서도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작 임금은 이 산더미 같은 음식을 혼자 다 먹지 않았거든요. 젓가락만 몇 번 대고 늘 절반 이상의 음식을 고스란히 밥상에 남겼습니다. 혹시 아침부터 입맛이 없었거나 배꼴이 유독 작았던 걸까요? 천만에요. 임금이 남긴 이 음식들에는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다음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임금이 먹다 물린 밥상을 궁중 용어로 퇴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밥상은 임금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수라상궁과 궁녀들, 그리고 밖에서 덜덜 떨며 대기하던 신하들에게 차례대로 내려갔습니다. 새벽부터 빈속으로 입골에 찬바람을 맞고 있는 굶주린 신하의 입장이 되어보면 방금 전까지 임금의 수저가 오가던 따뜻한 꼬리곰탕과 귀한 고기 반찬이 내 앞으로 쓱 내려옵니다. 이건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죠.
나는 너를 내 식구로 아낀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온몸으로 받아먹는 순간인 겁니다. 결국 밥 한 그릇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무기로 작동한 셈이에요. 우리가 오해했던 화려한 궁중의 먹방은 사실 혼자 다 먹어치우면 절대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였던 거죠. 밥상의 정치는 수저를 들기 전 식재료를 다듬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매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라상에 오르는 재료들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대충 사온 게 아니라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최고급 특산물들이었잖아요. 임금은 상에 오른 전복의 굵기나 쌀의 윤기만 보고도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지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고을 사또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지도 밥상머리에서 다 파악이 가능했던 거고요. 밥상이 곧 전국의 민심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살아있는 정보판이었던 셈이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료를 다듬는 수랏간 요리사들의 칼끝에는 지방관리들의 운명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죠. 가끔은 이 숨막히는 밥상머리에서 주방 사내들이 뜻밖의 한숨을 돌릴 때도 있긴 했습니다.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임금은 고통을 나눈다며 반찬 가지수를 확 줄이는 감선을 명했거든요. 왕의 반찬이 줄어들면 주방의 일감도 줄어들 테니 요리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물리적인 노동은 조금 덜었을지 몰라도 분위기 자체는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어요. 임금이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며 깊은 근심에 잠겨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한가롭게 땀을 닦으며 웃고 떠들었다가는 당장 목숨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일이 줄어든 대신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수랏간을 짓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상사태가 아닌 평소 임금의 식성 그 자체가 요리사들을 가장 끔찍하게 괴롭혔던 군주는 누구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바로 조선 제1의 육식애호가 세종대왕입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시지만 수랏간 고기 굽는 파트 요리사들에게 세종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고기가 없으면 아예 밥숟가락을 들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 태종이 눈을 감을 때 내 아들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 3년 상을 치를 때도 쟤한테만큼은 제발 고기를 먹여라고 공식 유언까지 남겼을 정도입니다. 이 눈물겨운 부성의 뒤에서 숯불만 전담하던 적색 파트 사내들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루 5번의 밥상에 단 한 끼도 고기를 뺄 수 없으니 다른 파트가 쉴 때도 이 사내들은 24시간 내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고기를 뒤집어야 했겠죠. 임금님의 위대한 편식 취향 하나가 특정 부서 직원들의 척추를 통째로 부러뜨리는 상황. 참 우프고도 눈물 나는 풍경입니다. 이토록 숨막히는 계급의 폭력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그렇다면 이 사내들은 왜 당장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궁궐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도망칠 구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락관의 숙수라는 직업은 철저하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되는 세습직이었거든요. 궁중 요리의 비법이 궐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쥐어짜기 위해 국가가 한 집안의 운명을 통째로 주방에 묶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불길 앞에서 죽어 지내야 하는 끔찍한 족쇄였죠. 그런데 이 무거운 족쇄에는 우리가 몰랐던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 요리사들이 궐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도성 안에 돈 많은 양반가에서 큰 잔치를 열 때마다 어떻게든 이 궁중 숙수들을 섭외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임금의 요리사가 우리 집 잔치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가문의 권력과 재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들은 휴일이나 비번일 때 양반가로 몰래 넘어가 거액의 일당을 챙겨가는 최고급 출장 셰프로 활약했습니다. 궐 안에서는 고관대작들 눈치 보느라 식은땀을 흘리는 천한 잡직이었지만 궐 밖에서는 그 양반들이 굽신거리며 모셔가는 슈퍼스타였던 겁니다. 이 아찔하고도 짭짤한 투잡의 이중생활이 그들이 지옥같은 주방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숨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은밀한 이중생활도 1910년 나라의 운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왕실이 힘을 잃으면서 왕의 밥상을 차리던 수백 명의 숙수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평생 소뚜껑만 만지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참 묘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궁중 연회를 담당하던 관료 출신의 안순환이라는 인물이 갈 곳 잃은 궁중 요리사들을 싹 긁어 모아 도성 한복판에 요릿집을 차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명월관의 탄생입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돈만 내면 누구나 임금이 먹던 수라상을 떳떳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수백 년 동안 높고 단단한 궁궐 담장 안에 갇혀있던 절대 권력의 맛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타고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으로 쏟아져 내린 셈이죠.
오늘날 우리가 고급 한정식집에서 마주하는 화려한 신선로와 구절판의 뿌리가 바로 이 서글픈 요리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에 닿아 있습니다. 드라마가 만든 단아한 환상 뒤에 가려져 있던 억센 사내들의 땀 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 여러분이 다시 그 칠흑 같은 새벽 2시의 주방으로 돌아가 거대한 무쇠솥 앞에 서시다면 이 지독한 족쇄를 차고 평생 왕의 밥상을 차려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끔찍한 형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궁궐 담장을 넘어 도망치시겠습니까?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